네, 안녕하십니까. 정준입니다. 오늘은 동양사 제4강 춘추전국 시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까지 서주시대를 살펴봤고요. 이제 주나라가 낙양으로 천도한 이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춘추전국 시대라고 부르는 이 동주시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회구조의 재편이라고 하는 춘추전국 시대를 2시간에 걸쳐서 제자백과까지 다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용어부터 좀 정리를 하고 갈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귀가 아프게 들을 그 이름 춘추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춘추는요, 공자님께서 쓰신 역사책이에요. 공자님께서 쓰신 역사책. 노나라의 역사를 기준으로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노나라를 기준으로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쓴 편년체 사서입니다. 우리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쓴 책을 편년체라고 하죠. 그래서 1월 1일 뭐를 했다, 2월 2일 어떤 일이 있었다, 3월 2일 어떤 일이 있었다, 12월 22일 7시에 무슨 일이 있었다, 12시에 무슨 일이 있었다, 이런 것들.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역사를 기록하는 사서 편찬 방식을 우리가 편년체라고 하죠. 그리고 이후에 사마천 시대가 되면 사마천이 편년체의 단점들을 보완하고자 기전체라고 하는 사서 편찬 체계를 발명하죠. 요건 사마천 때 다시 보도록 하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딴 사람도 아니고 공자님이 쓰신 역사책이에요. 우리는 사서삼경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춘추는요, 그냥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라요, 성인이신 공자께서 쓰신 경이에요. 경. 이게 자, 지금부터 되게 재밌는데 경이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뭐 경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경은요,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인만 쓸 수 있는 거라고요. 성인만. 그래서 대표적인 경이 뭐가 있습니까? 성경, 불경, 이게 전부 다 경이잖아요. 이 경은요, 몇 가지 특징을 갖는데, 첫 번째로는요, 고쳐 쓸 수 없어요. 고쳐서 쓸 수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거 좀 내용이 잘못된 것 같은데? 그래서 수정할 수가 없다고요. 수정을 해서 목사님을 갖다 드리면 목사님께서 갸우뚱하실 거예요. 뭐지? 이게 뭐지? 이럴 거예요. 성인께서 쓰신 책이기 때문에 후대 사람들이 덧붙이거나 고치거나 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경은요, 이어서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춘추를 읽다가 왜 춘추 이후의 역사는 횡린해서 끝나지? 그 이후의 역사가 더 있는데 내가 그러면 춘추를 이어서 역사책을 쓰겠다? 이게 안 돼요. 이거 했다가는 혼나요. 그럼 너가 공자야? 네가 공자님이야? 네가 뭔데 공자님의 경을 읽겠다고 감히 너 같은 그게 이러면서 혼난다고요. 이어서 쓸 수 없다고요. 그러면 경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고 경전의 부족한 내용들을 어떻게 보충할 것이냐라고 한다면 바로 전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전. 한자 내가 별로 안 쓰는데 전을 써야 돼요. 전을 통해서요, 주석을 다는 거예요. 주석서예요. 전은 주석서예요. 주석서. 고치거나 이어서 쓸 수 없기 때문에요, 또 다른 책, 전이라고 하는 다른 책을 써서 경전의 내용을 해설하고 풍부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춘추를 해석한 해석서가 유명한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춘추 삼전이라고 부르거나 해요. 이거 공자입니다. 공자. 첫 번째가 춘추 공량전이에요. 공유할 때 공자예요. 춘추 공량전이에요. 두 번째가 곡량전이에요.
세 번째가 좌시전이에요. 요거는요, 이제 계속 나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요 이름에는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미리 조금 스포일러를 해서 정리를 하면요. 공양전과 곡양전은요, 기본적으로는요, 그 춘추에 담긴 공자님의 뜻, 그 미연대의를 밝히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공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래서 공자님의 그 뜻을 추측하고 추정하고 뭐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런데요, 좌시전은요, 조금 성격이 달라요. 좀 많이 달라요. 좌시전은요, 공자님께서 노나라의 역사를 중심으로 춘추 전국시대를 쓰셨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역사적으로 사실관계가 소략할 수 있잖아요. 즉, 춘추에서 부족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실들, 역사에 주석을 단 거예요. 그러니까 좌시전은요, 엄밀히 얘기해서는 독립된 역사책, 사서로 볼 수도 있어요. 자, 여기 이런 차이만 있느냐? 아니야. 또 무슨 차이가 있냐면 공량전과 공량전과 곡양전은 기본적으로 근문이에요. 근문. 그리고 좌시전은 고문입니다. 요거는 한나라 때 금고문 논쟁에서 다시 자세하게 다뤄야 돼요. 이 차이가요, 또 엄청나게 큰 역사적인 어떤 이벤트들을 만들어내게 될 겁니다. 오케이, 알겠죠? 일단은 뭐 욕심내지 마시고, 춘추라는 책이 있구나. 우리가 아는 춘추전국시대는 공자님께서 쓰신 춘추라고 하는 책에서 다루는 시대구나. 그리고 그 춘추는 그 공자님께서 쓰셨으니까 수정할 수가 없으니, 주석서가 있는데 세 개가 유명하더라. 공량전과 곡량전과 좌시전이죠. 좌시전. 있구나. 요 정도만 알고 가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좀 미리 얘기할까요? 미리 얘기하면 공량전은요, 한나라 시대요, 동중서를 조금 기다려야 돼요. 이 공량전 얘기를 하려면 바로 동중서의 춘추 공양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발전하게 되는 기본적인 텍스트, 기본적인 책이 공량전이에요. 공량전. 춘추의 공량전의 해석을 중심으로 삼는, 그것을 이제 교리로 삼는 어떤 학문 책인 거죠. 춘추 공양학. 그렇죠? 그리고 좌시전은요, 누구를 좀 기다려야 되냐면요, 왕망을 좀 기다리셔야 돼요. 왕망을 좀 기다리시면 그때 근문과 고문 얘기가 자세하게 나올 겁니다. 어쨌든 공양학, 곡량전, 좌시전이죠. 요 세 개를 좀 익숙해집시다. 너무 긴장하지 말고. 다음에요, 요거는요, 외울 필요 없어요. 외울 필요 없고요. 시험에 나올 일도 없어요. 다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이 감각을 좀 익혀야 되거든요. 어떤 감각을 익혀야 되냐면은, 종이는 한나라 시대에 발명된 거잖아요. 그러면 한나라 시대 이전의 문자들은 어떻게 기록되었고 어떻게 전승됐는가라고 하는 감각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요, 중국에서는요, 목간 혹은 죽간이라고 해서요, 대나무나 나무를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잘라요. 평평하게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걸 쭉 이어붙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좀 길어요. 길고 이렇게 얇아요. 두 줄로 써요. 두 줄로. 뭐 한 줄 쓸 수도 있지만.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쓰는 거예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책을 쓰겠죠. 춘추 책을 이렇게 쓰겠죠. 춘추를 썼죠. 논어를 이렇게 쓰겠죠. 논어를 이렇게 썼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죽끈으로 여기를 이 죽간과 죽간을 묶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거를 이렇게 마는 거예요. 어떻게 보관하냐면, 말았으니까 이렇게 해서 말아요. 이렇게 돌돌돌돌돌돌 말아요. 이게 옛날의 책이에요. 이런 형태가 옛날의 책입니다. 그렇죠?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면은, 만약에 이러한 죽간이나 목간들이 발견되면요, 운이 좋아서 나무나
대나무는 안 썩을 수 있어요. 근데 재수없어서 끈이 썩어버리면 순서가 뒤죽박죽 되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예? 운이 좋아서 이게 다 안 썩으면 베스트인데 재수없어가지고 막 무더기로 발견됐는데 이게 순서도 알 수 없고 막 이렇게 되면 요거가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그쵸? 제가 골치 아플 일들은 없고 저기 이제 연구하시는 선생님들이 골치 아파지시겠죠. 바로 춘추 전국시대, 정확히 얘기하면 한나라 시대에 종이가 발견되기 이전의 문서 기록들, 이전의 문서들이 바로 지금까지 발견된 어떤 그 고고학적 자료들이 요런 거예요. 곽점초간, 포산초간, 초간이니까 초나라의 주간이겠네요. 곽점초간이니까 초나라겠네요. 천성관 초간, 이것도 초간이네요. 그 다음에 칭화관, 칭화관, 이건 칭화대 할 때 청화입니다. 청화대학교 있잖아요. 그 시진핑 아저씨 나온 대학. 예. 상박초간은 상해박물관 초간이라는 건데, 아니, 생각해보면 이상하잖아요. 청와대학교에서 발굴됐을 일도 없고, 그쵸? 상해박물관에서 발굴됐을 일도 없고, 요거는 이 두 기관에서 시장에서 매입한 거예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 초간, 그 상박이라든지 칭화관이라든지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구하게 됐는지 입수 경로를 알 수 없어요. 그냥 시장에 세트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돈 많은 두 기관에서 이 시장에서 상박초관은 홍콩 시장에 나온 걸 이제 산 거고요. 칭화관은 중국 시장에 산 거죠. 뭐 기본적으로는요. 뭐 어떤 초간이건 기본적으로는 춘추 전국시대,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전국시대의 그 서적들, 뭐 제자백가의 그런 저서들 있죠.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긴 해요. 대부분이긴 한데 하나 재밌는 건 천성관 초간은 어떤 복점을 행하거나 천문의 이동을 기록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초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거 시험 문제 나올 리가 없어요. 나올 리가 없는데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문제를 보다가 임용에서는요 사료로 제시할 수도 있잖아요. 사료를 제시하는데 임용에서는요 반드시요 원문 사료를 제공하는 어떤 사료를 제공하면 출처를 밝히게 돼 있다고요. 출처를 밝히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좀 익숙해지시면 만약에 시험 문제를 풀다가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곽점초간에서 가져온 지문이다. 한국어로 번역해서 주겠죠. 왜냐하면 초간은 그 전공자 아니면요 한문을 잘해도요 좀 그렇게 읽기 쉽지는 않아요. 한국어로 제공해 줄 거예요. 근데 밑에 출처가 곽점초간이다 그러면 이게 초간? 그러면 한나라 이전인데 이거 그러면 거의 백발백중 춘추 전국시대 같은데 재수 없으면 진나라일 수도 있고 한나라일 수도 있지만 이런 감각들. 곽점초간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 전국시대인데 포산초간 나왔다. 이거 전국시대인데 천성관초간 나왔다. 이거 전국시대인데 이런 감각. 그러다가 이제 뒤에 이제 좀 더 나오게 될 텐데 어쨌든 그런 감각을 좀 익히시길 바랍니다. 네, 종이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다음 지도를 보시죠. 지도가 좀 크네. 네. 지도가 나와도 긴장하거나 쫄지 마라. 일단은 강만 찾으면 됩니다. 강만. 근데 강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이게 뭐지? 근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황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긴 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면 일단은 섬서성, 산서성 근처에서 이 부분을 찾으면 되겠네요. 길게 되는 거. 보면은 저는 이제 잘 아니까 진나라가 여기 있으니까 아마 이게 미수가 될 거예요. 미수가 될 거면 미수가 만나는 이 점이 아마도 황하가 될 거예요. 그럼 여기가 황하겠네요. 이 라인이 황하겠네요. 요게 쭉 따라서 낙양 정주를 따라서 이게 황하네요. 뭐 어렵지 않네요. 황하 찾았어. 그렇죠? 황하 찾았어요.
뭐 그 다음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걸 좀 복습하면 위수 있고 경수 있고 낙수 있고 이것들이 이제 황하로 만나게 될 테고요. 그리고 산서성에서 유명한 남북으로 가르는 그 유명한 강이 뭐라 그랬죠? 분하라고 했습니다. 분하가 산서성 북에서 남으로 흘러서 황하에 들어가겠네요. 어렵지 않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황하를 왜 찾으라고 얘기했냐면요. 뭐 분하는 몰라도 돼요. 황하를 왜 찾으라고 얘기했었냐면요. 주나라를 찾기 위해서요. 주나라의 위치 보세요. 주나라. 주는 이렇게 씁니다. 주나라가 어딨죠? 황하의 동쪽에 있네요. 그러면은 이거는 동주시대군요. 그러면 이게 춘추 전국시대군요. 그리고 만약에 주나라가 황하의 왼쪽에 있다. 관중 지역에 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었죠. 위수분지, 위하분지, 이꼬르 관중 배웠었죠. 관중에 없네요. 그러면은 이거는 동주시대가 되겠죠. 만약에 주나라가 지금 장안, 시안 근처에 있었다 그러면 이건 서주시대겠네요. 요거 이렇게 탁 감이 오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쵸? 사실 고관력 그것도 그렇고요. 첫 번째, 주나라가 일단은 낙양에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 지도는 뭐 춘추 전국시대 언제쯤 되겠네요. 그렇죠? 다음, 중국 역사를 공부하실 때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익혀야 되는 감각이 뭐냐면요. 각 지역을 가르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단어들을 아시면요. 되게 공부하기가 편해지거든요. 그거를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춘추 전국시대에 중국에 위치했던 여러 제후국들이 있잖아요. 제후국들의 나라 중에서 컸던 나라들, 그런 나라들의 이름이 현재까지도 어떤 그 지역의 명칭으로 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먼저 여기 제비연자, 연나라입니다. 연이에요. 제비연자. 여러분들 그 한국사에서 연행사라고 들어보셨죠? 연행사. 조선시대에 청나라의 황제에게 보냈던 사신단 있잖아요. 연행사라고 하잖아요. 연행사. 연나라로 보내는, 연나라에 행차하는 사절단, 연행사. 그렇잖아요. 연행록. 그건 이제 사절단으로 가면서 기록을 남긴 거고. 그쵸? 연이에요. 연하면요.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이제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첫 번째, 여러분 장비를 떠올리셔야 돼요. 장비. 삼국지에 나오는 장비 있잖아요. 장비가 이제 딱 전투에서 딱 상대방 적군이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장비가 나는 연인 장비다 라고 외치잖아요. 연인 장비다. 나는 러버가 아니죠. 러버가 아니에요. 러버가 아니라 연나라 사람 장비라고 하는 사람이 올시다 예요. 연인, 연나라 사람이다. 또 두 번째, 연하면 또 생각나야 되는 게 사실은 첫 번째는 저거고, 연왕 주체가 생각나셔야 됩니다. 연왕 주체. 뭐 이건 시험에 나왔죠. 제가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는요, 주원장이요, 장남이 있긴 했지만 가장 이뻐했던 아들이 연왕 주체예요. 그래서 명나라를 세우는데 주원장이 명나라를 세울 때 수도가 어디예요? 이거 시험에 나왔던 거잖아요. 장강에 있잖아요. 여기 장강에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가 상해일 테고, 상해에 가다 보면은 여기에 남경이 있을 거예요. 남경. 현재 남경에 수도를 두잖아요. 명나라가. 그러면은 수도가 지금 너무 남쪽에 있어요. 여전히 북방에 몽골족들을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이때 자기가 가장 이뻐하고 가장 유능했던 아들이었던 네 번째 아들 주체를 연왕으로 봉합니다. 북경을 중심으로 하는 이 지역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북경을 중심으로 하는 하북성을 보통 그 연나라, 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북경으로 파견을 해서 연왕 주체로 하여금 북방의 그 몽골족들을 방어하고 국경선을 지키라고 하는 아주 중대한 임무를 준 거죠.
그리고 물론 이제 나중에 반란을 일으키고 하고 하지만 그 지역이 연입니다. 연이에요. 연행사 할 때 연. 제비 연자. 두 번째는 제나라. 좀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제나라는요, 기본적으로 산동성이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뭐 틀리진 않습니다. 산동성. 그래서 재와 관련된 뭐 그런 겁니다. 지역이라면은 거의 산동성일 거예요. 오케이. 요걸 외워두시면요, 공부하실 때 진짜 편해요. 진짜 편합니다. 오케이. 다음은 초나라. 초나라는요, 좀 기억해 두세요. 춘추 전국시대까지 이어지면서 굉장히 강국이거든요. 근데 초나라는 지금 어디에 해당되느냐 하면은 보통 호북성. 그래서 호북성과 호남성은 어떻게 나누냐면 여기 이렇게 장강이 흐르잖아요. 장강이 흐르는 여기 동정호가 있고 번양호가 있고 할 겁니다. 바로 이 두 호수의 북쪽에 있는 여기가 호북성이에요. 현재 호북성이에요. 그리고 이 밑이 호남성이죠. 모택동이 태어난 그 성이 호남성이잖아요. 호남성 촌에서 태어났잖아요. 호남성과 호북성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이 호북성에 해당하는 호가 동정호와 그 번양호가 이 호예요. 호수의 북쪽에 있는 성이다. 그래서 호북성인 거죠. 그리고 여기가 예전에 초나라의 그 춘추전국시대에 초나라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호북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대관은 없습니다. 호남성을 포함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장강유역이잖아요. 문명의 중심지가 아니라고요. 은나라, 주나라 때까지 초나라 이 장강유역은요, 여기는 문화의 중심지가 아니에요. 오히려 야만인들이 사는 지역, 원숭이들이 사는 지역. 물론 이건 월에 해당하긴 하지만 어쨌든 촌의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초나라 그럼 뭔가 후진적이고 용맹하긴 하지만 문화적으로는 조금 떨어지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죠. 그게 초나라. 초장왕이 구정에 무게를 묻다라고 하는 고사가 있잖아요. 그 고사에서는 굉장히 냉소적이잖아요. 그 분위기 자체가. 감히 초나라 따위가 주나라 천자의 구정의 무게를 묻는다고?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다음 기억해둬야 될 아마도 가장 중요한 이름이 아닐까 싶어요. 보통 여기가 진인데 이 진은 왜 유명하냐면은 이후에 한위 조씨 세 가문이 한위 조씨 세 가문이 진나라를 찢어먹죠. 삼가분진이라고 하는 그 진이 바로 이 진입니다. 삼가분진.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전국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죠. 오케이? 다음은 마지막으로 진나라입니다. 한자가 달라요. 이 진하고 요 진하고. 춘추전국시대를 통일하고 이제 최초의 통일 제국을 수립하게 될 진나라가 바로 관중분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도요, 사실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좀 더 서쪽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진도요, 초기의 진의 경우에는요, 어떤 그 야만인, 오랑캐와 가까울 정도의 문화가 없는 그러한 이미지가 있긴 해요. 근데 물론 전국시대가 되면 굉장히 이제 변법을 하면서 이제 부국화되지만 그 이전까지는 굉장히 가난하고 어떤 좀 문화적으로 후진적인 초나 진이요, 사실 좀 그런 이미지가 있는 그런 춘추전국시대의 나라입니다. 물론 다시 말하지만 변법 이후에는요, 이제 다른 나라들을 압도하는 어떤 그런 강국이 되긴 하죠. 그래서 이 5개의 지역, 연나라, 제나라, 초나라, 진나라. 대강은 이제 전국시대까지 이어지는, 물론 얘는 아니지만, 얘가 나눠져서 한위조가 되잖아요. 한위조까지 포함하면
전국 칠웅이 대강 이렇게 됩니다. 위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네. 그쵸. 좋습니다. 그래서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다음. 네. 춘추시대의 사회재편. 그래서 먼저 춘추 전국 시대 구분을 좀 정리를 하고 갈게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여러분 사소해 보이지만요.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는가 안 하는 못했는가가 바로 춘추 전국 시대를 이해했는가 이해하지 못했는가를 구분하는 근데 되게 중요하거든요. 일단은 좀 맥을 잡고 갑시다. 너무 복잡한 얘기라서 뒤에 복잡하게 나올 건데 좀 맥을 잡고 가면요. 일단 때려 박으세요. 머릿속에 때려 박으세요. 춘추 시대는 언제 시작되느냐? 바로 동주 시대가 시작되는 기원전 770년에 시작된다. 춘추 시대가 시작된다. 그러니까 동주 시대의 출발과 똑같이 가는 거죠. 그리고 기원전 453년 혹은 어떤 분은 이제 기원전 403년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요 시대 언저리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삼가분진이라고 하는 삼가분진 한위조 세씨가 진나라를 쪼개서 제후가 되는 삼가분진이라고 하는 요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는 전국시대가 시작된다. 여기가 춘추시대다. 그러면 전국시대는 언제 끝나느냐? 기원전 221년 진나라가 육국을 통일하는 진의 통일까지가 전국시대다. 요거 일단 때려박고 갑시다. 때려박으세요 일단. 오케이? 됐어요? 다 외우셨죠? 자 그러면은 아니 동주시대를 왜 굳이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로 나누냐에 대한 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하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서주시대죠. 서주. 춘추시대까지만 해도요 주나라의 권위가 부정되지 않아요. 주의 권위가 부정되지 않는다고요. 주왕의 권위가요 부정되지 않아요. 살아있다고요. 하지만 요 시점 전국시대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누구도 주나라 천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주 왕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전국시대입니다. 이제는 하다못해 춘추시대까지만 하더라도요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요 무조건 주천자의 권위를 빌려왔어야 됐어요. 그런데요 이제는 전국시대가 되면요 이제 피곤하게 그러지 않아도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신하가 주인을 죽이고 제후를 죽이고 스스로 제후가 돼도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시대, 그게 전국시대입니다. 그게 전국시대예요. 하지만 춘추시대는 좀 달라요. 만약에 신하가요 그 제후를 살해하고 스스로 제후를 자칭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주나라 임금이 임명한 제후를 살해한 거라고요. 그러면은 주변의 제후들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아서 결국에는 소멸되게 될 거예요. 감히 주천자, 주왕이 임명한 제후 그리고 주왕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는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해요. 그게 전국시대와 춘추시대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거요. 권위, 주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종법 질서, 종교적 권위가 살아있느냐 아니면 아예 무시되느냐, 이게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오케이? 근데 물론 이제 각 책마다 역사 책마다 이제 춘추의 출발점과 전국시대의 출발점을 잡는 시기가 조금 다르긴 해요. 그거를 좀 살펴봅시다. 먼저 주나라를 기준으로 살펴보면요. 말씀드렸듯이 유왕이 피살된 이후에 낙양에서 평왕이 즉위하죠. 그 다음 해에 770년에 평왕이 낙양에서 즉위하게 될 겁니다. 이때서부터 동주시대가 개막되는 것은 분명하죠.
동주시대를 좀 더 세분화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춘추와 전국으로 구분되는 거죠. 그쵸? 그럼 주나라가 언제 멸망하느냐라고 치면 주난왕이 진나라의 공격을 받고 항복해서 주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기원전 256년이 아마 주나라의 마지막이 되겠죠. 진나라의 통일까지는 아직 좀 시간이 더 필요해요. 그렇죠? 다음, 그럼 공자님께서는 춘추 시대를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신가?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하는 명칭은 바로 공자님께서 쓰신 역사책인 노나라의 역사책인 춘추에서 온 겁니다. 그래요. 우리 보시죠. 노나라의 역사책 춘추는요, 노은공 원년에서 시작해서 노회공 14년 서수횡린에서 끝납니다. 서쪽으로 사냥을 나아가 기린을 사로잡았다라고 하는 기사로 끝나거든요. 그러면은 공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노나라의 덕이 다한 그 시점이 바로 애공 14년일 거예요. 그런데요, 좌시전, 춘추 좌전에서는요, 여기 이 춘추보다 13년을 더 다뤄요. 어디까지 다루냐면 노애공 27년 노나라의 제후였던 애공이 삼환씨라고 하는 대부예요. 이 사람은 대부 집안이라고요. 애공은 제후죠. 노애공이 삼환씨를 제거하려다가요, 실패하고 해외로 망명을 떠나는 그 사건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즉, 좌시전은요, 제후의 힘을 압도하는 대부와 사라고 하는 새로운 계층의 출현, 신흥 계층들의 출현을 하나의 획기로 본 거죠. 그렇죠? 어쨌든 468년이라고 해도 아직 좀 시간이 필요하죠. 468년이면은 그 삼가분진이 453년이니까 한 10년 정도 더 걸리긴 하지만 춘추 좌시전에서는 삼가분진이 아니라 삼환씨의 사건을 기점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뭐 약간의 차이들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삼가분진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춘추 좌시전도요, 삼가분진을 언급하면서 끝나요. 그래서 삼가분진을 전국시대의 출발로 보는 것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다음 전국책입니다. 한나라 시대의 유향이 정리한 역사책이에요. 근데 이건 기본적으로는 어떤 그 외교가들의 활약을 정리한 책이기 때문에 뭐 그렇긴 하지만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바로 진양지전이라고 하는 바로 삼가분진이 출발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는 진양지전에서부터 전국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가분진이 기점이 되는 것은요, 뭐 크게 의심할 바가 없을 것 같아요. 다음, 그럼 사마천 선생님은 전국시대의 출발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 라고 하면 전국시대의 6개의 강국들의 육국 연표를 작성하셨어요. 이 시작을 주원왕 원년 기원전 476년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서부터 시작하셨냐면 이제 뒤에 저기 나오겠지만 이 주원왕 시기에요,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뭐냐면요, 제나라의 신하였던 전상이요, 그의 주군이었던 제후인 제간공을 살해하고 제나라의 제후가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한위 조씨가 진나라를 쪼개서 차지하는 삼가분진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사마천 선생님은 왜 이 두 사건을 전국시대의 출발로 보셨느냐는 뒤에 요 사료를 읽어보면은 명확한데 한번 보시죠. 뭐 강독은 따로 안 하겠습니다만 보세요. 사마천 선생님 보시기엔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왜?
전상이 간공을 살해하고 제나라를 보좌하는데도 제후들은 태평하게 그를 토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춘추시대였다면요, 감히 제후를 살해하고 자신의 주인이었던 제후를 살해하고 스스로 제후가 된 이런 전상 같은 사람은요, 주변 제후들에 의해서 토벌됐을 거라고요. 근데 이제 전국시대가 시작된, 시대가 바뀌게 된 거예요. 시대가 바뀌면서 누구도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거죠.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기에 바빠서 시대가 변한 거예요. 사마천 선생님 보시기에. 다음, 삼국은 끝내 진을 분할했으며 전화도, 이제 전상의 이제 후손이 되겠죠. 전화도 재를 멸하고 이를 차지하니 육국이 강해진 것은 이때부터였다. 전국시대가 시작된 것은 이때부터였다. 우리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국칠웅이라고 하죠. 전국칠웅. 이때부터였다. 이 두 사건, 더 이상 주천자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세계관이 작동하지 않게 되는 그 기점이 되는 거죠. 기점이라는 거죠. 오케이? 요 얘기는 뭐 심화2에서 자세하게 할 일 있으면 또 하겠습니다만 대강 되게 중요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중요해요. 다음, 사마광의 자치통감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사마광은 좀 독특하게 주위열한 23년서부터 자치통감을 시작해요. 출발이 여기요. 왜? 바로 위열왕 23년에 천자가 주왕이요, 한위, 조씨 이 세 가문을 제후로 승인해요.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기원전 453년에는 한위 조씨가 스스로 제후를 자칭하면서 질서를 어지럽혔던 거잖아요. 403년이 되면요, 주천자가 그러한 현상을 그대로 인정한다고요. 이건 엄청나게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제후가 된 이 시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마광이라고 하는 이 역사가는 전국시대의 시작을 위열왕 23년서부터 보고 있는 겁니다. 좀 어렵죠? 미안해요. 이거보다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는 동주시대가 주천자의 권위가 붕괴해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은 그와 똑같이 제후국 내부에서도 제후의 권위가 붕괴하는 과정이 같이 진행돼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하죠. 기본적으로 종법 질서에 기초한 봉건제는 주천자로부터 주왕으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은, 권위를 부여받은 제후가 존재하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은 주왕의 권위가 담보되지 않는다면은 제후 역시도 그 자신들의 권위를 담보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하고요. 또 서주 말기 동주 초기에 어떤 천자가 이제는 더 이상 제후 간의 분쟁을 조정하거나 갈등을, 분쟁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제후국 내부에서도 여러 분쟁들이 발생하게 될 텐데, 종법 질서에 기초한 기존의 질서가 흔들리는 과정에서는요, 혈연적으로 가깝고 멀고 이성이고 동성이고 뭐 이런 걸로는 이제 더 이상 어떤 사회의 분쟁을, 대부들 간의 분쟁들을 조절할 능력이 이제 더 이상은 제후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수습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점차 어떤 그런 국가 운영의 공적 질서를 지탱해주는 준거가 종법, 혈연에 가깝고 멀고 라고 하는 사적인 그런 혈연 관계에 기초한 종법에서요, 어떤 법이라든지 어떤 규범, 성문법으로 전환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후의 권위가 위협받는 상황은 이와 같이 갑니다. 바로 그 경대부들이 정치를 주도하기 시작하는 거고, 이 과정에서 공실 출신들의 대부들이, 그리고 그 가문들이 쇠락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료제를 도입할 수는 없잖아요. 아직 그건 발명이 안 됐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국가 운영의 그
기본은 혈연에 기초한 사적 관계들이 공적 관계로 전환되는 봉건의 원리가 작동해야 될 거예요. 하지만 공실 출신의 대부들이 대부분 쇠퇴하게 되면서 그 빈자리를 이성 대부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들은 능력과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점차 제후국 내부에서 이성 대부들이 동성 대부들을 몰아내고 실권을 장악해가는 과정, 이런 것들이 함께 진행될 거예요. 춘추 중기가 되면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아마도 제안영과 진숙향의 대화가 될 건데요. 요거는 심화2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춘추 시대 개혁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는 그 정치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춘추 전국 시대의 변화를 살펴봤는데요. 사실은 사회 전반적인 엄청난 변화도 함께 보이는 것이 이 시기의 특징이거든요. 이게 맥이에요. 뭐냐면 이제는요 더 이상 촌락이요 단일한 시족 공동체로 구성되지 않아요. 기존에는 하나의 촌락, 읍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읍이라고 하니까 자꾸만 좀 오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냥 소규모 촌락이라고 합시다. 소규모 그냥 촌락이라고 합시다. 촌락이요 기존에는요 하나의 단일한 시족 공동체 단위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단일한 시족 공동체였다고요. 그러면요, 국가가 인민들을 통치하는 방식은요, 이 시족 공동체 내부의 종법 질서를 활용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읍에 원래는 하나의 시로만 되는 하나의 그 혈연 관계만 있어야 되는데 여러 집단들이 막 혼거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기존의 관습법 혹은 그 촌락의 질서가요, 어떤 종법 질서를 통해서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요, 이제요 국가는요 개별 인민들을 직접 장악하는 형식으로 지배 구조를 바꿔야 될 거예요. 그게 이제 좀 더 많이 발전하게 되면 이게 뭐 편호 재민 체제, 재민 지배 체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재민 지배 체제라고 이야기하는 단계로까지 발전하게 될 겁니다. 이게 춘추 전국 시대의 굉장히 큰 특징이에요. 시족 공동체가 이제 완전히 붕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의미가 없어요. 아직은 뭐 그렇게 아예 의미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것만으로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춘추 시대도 그렇고요, 전국 시대도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여러 변법이라든지 개혁의 내용은요, 인위적인 지역 구분, 인위적인 어떤 행정 단위들을 만드는 거예요. 이전에 시족 공동체는 자연적인 그 하나의 단위였잖아요. 자연적인 단위였죠. 피라고 하는, 혈연이라고 하는 자연적 관계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어떤 인위적인 조직, 행정 조직, 이런 것들이 발달해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만 통치할 수 있어요, 이제는. 그게 진나라 시대에 가고 한나라 시대에 가면은 더 발전하게 되겠죠. 다시 정리하면은, 국가가 직접 인민을 파악하고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국압제라든지 뭐 주병제라든지 삼국오비제라든지요, 이것은 당시 춘추 전국 시대의 시족 공동체가 해체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국가가 국력을 유지하고 국방을 유지하고 조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이런 인위적인 조직망을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통치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되면 세금도 제대로 똑바로 거둘 수 있고요, 군역도 제대로 거둘 수 있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세금도 잘 안 거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춘추시대 개혁의 공통적인 특징은 이거예요. 물론 시마투 시간에 이제 자세하게 배워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자연 촌락 단위로의 통치가 이제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 왜냐? 시족 공동체가 해체돼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균일한 단일한 시족 단위로 촌락이 구성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게 되게 중요한 특징. 다음으로 춘추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슬슬 이제 사라고 하는 집단들이 대두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춘추 전국 시대, 그러니까 춘추 시대가 되면 대부의 세력이 강화되고요. 춘추 중기가 넘어가게 되면 사 집단들이, 사 계층들이 점점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성장. 이게 춘추 말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전국 시대가 되면 그야말로 능력을 갖춘 이러한 사계층들의 시대가 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만시와 양호의 관계를 보면은 이게 잘 드러나요. 사만시가 어떤 대부 집안입니까? 이 대부잖아요. 대부 집안이잖아요. 노나라의 제후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엄청나게 막강한 집안이라고요. 대부 가문이라고요. 그런데 한낱 양호라고 하는 이 사람은 대부 가문이 아니에요. 사계층 출신이에요. 사계층. 실무를 맡았던 이 사계층이었던 양호가 권력을 장악하고 이 대부 세력, 대부를 이제 대부와 대적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한 춘추 말기가 되면 이런 현상들도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가신이었던 양호가 개환자를 유폐하고 사만시를 압도하고요. 심지어는요, 이 사만시를 제거해버리고 새로운 형태의 삼가, 자신의 구미에 맞는 새로운 삼가를 구성하려고 기도까지 하는 겁니다. 사계층들이 이런 성장하게 된다. 이거 이야기가 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야기 편하게 예를 들면 실권자가 실무에서 배제되잖아요. 실무에서 배제되면은 권력을 잃어요. 그리고 실무를 맡은 사람이 권력을 장악하기 시작해요. 천자를 대신해서 주왕을 대신해서 제후가 그랬고요. 제후를 대신해서 대부가 그랬고요. 대부를 대신해서 사가 권력을 차지하는 겁니다. 실무자들이 권력을 장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그 행정개원들 보면은 파워 좋잖아요. 그 계급과 상관없이 그 말에 힘이 실린다고. 그거는 개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실무를 담당한 개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는 간부들도 개원들 얼마나 챙기는데, 그쵸? 그러니까 실무자가 실권을 장악하고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거는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정자산이나 제안형을 보면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시마2에서 다뤄야 될 것 같아요. 다음 회맹적 질서와 패자의 시대입니다. 자, 춘추 시대가 되면 이제 더 이상 주왕실은 제후 간의 갈등을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그걸 말을 듣지 않아요. 그 권위를 대신해서, 그 공백을 대신해서 어떤 패자라고 하는 존재들이 그 사회를, 그 시대를 장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총 여러 명의 이제 그 패자들이 주왕을 대신해서 어떤 국제 관계를 정리하고 갈등과 분쟁들을 조정하는 그러한 현상, 그것이 이제 회맹적 질서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회맹이라고 하는 것을 맺는데 가장 유명한 게 아마 규규의 회명이 될 거고요. 제환공, 진문공, 초장왕, 오합녀, 부차, 월왕, 구천에 이르러서 이렇게까지 그 춘추 5패라고 해서 5명의 패자를 이야기하긴 합니다. 넘어가도록 하죠. 네, 전국시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렸듯 전국시대는 주나라의 권위가 완전히 부정된 시기입니다. 이제는 스스로 제후가 되어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지는 그런 시대죠.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강력했던 7개의 국가를 합쳐서 우리가
뭐 전국 칠홍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진나라가 쪼개졌던 한, 위, 조 세 나라와 초, 연, 제, 진이라고 하는 이 그 앞에서 지도에서 살펴봤던 7개의 국가가 전국 칠홍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춘추 5패 시기에 그러니까 패자가 아무리 어떤 가장 어떤 힘이 강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주 왕실을 부정하진 않거든요. 주 왕을 대신해서 국제 질서, 국제 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 사람들이 패자예요. 근데 이제 전국 칠홍 단계가 되면 천자를 신경 쓰지 않죠. 그리고 바로 이런 하극상의 시대라고 하는 것, 하극상의 시대, 하극상의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이 조씨가 진을 선분하고 전씨가 제를 멸하고 새로운 전제. 나라 이름이 변한 건 아니에요. 똑같이 제긴 한데 제후의 성씨가 전씨가 세운 제라고 해서 전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극상의 시대에 돌입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국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어떤 멸국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춘추시대까지만 해도요, 어떤 종교적인 권위 혹은 이런 것들 때문에 제사가 끊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했거든요. 터부시했는데 이 시대가 되면 이제 더 이상 남의 조상신 따위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그러한 시대. 그래서 멸국이 진행된다. 여러 나라들이 사라지고 7개의 나라로 정리가 되는 상황. 아이고, 이거 어렵게 하려니까 너무 어렵고 쉽게 하려니까 할 말이 없고. 요거 한번 보죠. 삼가분진 지도입니다. 삼가분진. 그래서 진나라가 3개의 나라로 쪼개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 위, 조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전에 진의 영역이 3개의 가문으로 쪼개지는 삼가분진이 요거죠. 여기도 한. 그렇죠? 전국 칠홍으로 성장하게 되지만 진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다음에 춘추전국 시대의 농촌과 도시의 변화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교과서에서 맨날 나오는 얘기가 철제 농기구의 확산, 우경 얘기가 계속 나오죠. 그죠? 교과서적인 얘기죠. 철제 농기구의 보급에 따라서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고, 우경의 확산에 따라서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고, 또 수리 관계 사업으로 황무지들을 개간하며, 그리고 이때 수리사업 관계사업으로 개간된 이러한 운하들은요, 사실상 단순히 농업용이라기보다는요, 군사적이라든지 혹은 물자의 이동을 원활하게 만드는 경제적인 기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춘추전국 시대의 경제사적으로 보면은 가장 큰 특징은 어떤 교역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무역이 활성화되고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원거리 무역들이 출현하기 시작하고, 그럼 그렇게 되면 당연히 화폐 경제가 발전하게 될 테고, 각 국가마다 여러 종류의 화폐들이 출현하게 될 거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철 주조 기술이 발달했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되면 철기 보급에 따라서 이 공업 생산력 역시도 증가하게 될 거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옛날엔 나무로 막 해가지고 철광석을 캤으면 이제는 철기를 이용해서 캐면 훨씬 더 빨라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물 경제에서 화폐 경제로 이행하면서 화폐 유통과 시장이 발달한다. 이걸 어디서 할 수 있느냐? 바로 이게 저는 만약에 앞으로도 시험에 이 부분이 나오면은 아마 이런 게 나올 거예요.